요것만 보면은 금리를 인하할 사실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인상을 얘기해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걸로 사람들이 예상하고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트럼프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일종의 이제 금융 억압인 거죠. 통화 정책을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과거의 어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나중에 항상 뭔가 대가를 치르던데 다른 요인만 보면 무조건 올라갈 요인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구조적으로 모두가 다 환율을 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전망에서 갑자기 틀릴 수 있는 가장 유력시되는 그 요인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내년도가 분명히 AI 관련된 어떤 뭐 모멘텀이나 뭐 버블 우려 부분이 계속 될 텐데 이게 이제 진행 상황이 악화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그러고 말 거냐를 요 데이터를 보면서 저만의 이 프락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한번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원래 앞으로 보여드리면 안 앞으로 되는데. 이걸 보자. 오늘 또 반가운 모습으로 또 네네. 금리 인하 오늘 중요한 날에 네네. 미국 금리 인하를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자, 선배님 그렇다면 이 아둔한 저에게 또 해안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네. 매둘기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네네. 애들기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 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서 그런지 네. 비둘기적 메시지가 나와도 매같이 느껴졌다. 뭐 이런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께서는 이번에 FOMC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정책 결정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약간 양분법 해가지고 말씀했던 것처럼 뭐 매냐 비둘기냐라고 단정 지으려고 하는 약간 습성이 있는데 네. 실제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 약간 극단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양쪽의 양면성을 좀 다 가지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시장의 반응 자체는 어제 미국 주가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우리 열매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원래는 뭐 한때 시장에서 한 5명 정도 금리나 반대하는 뭐 소수론이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민망한 네. 그 정도의 인원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파월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트럼프의 이 금리 인하 압박에 계속해서 약간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설령 금리 인하는 하더라도 기자간담회에서는 되게 좀 매파적인 요인들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했던 상황에서 이제 회의를 맞이해 보니까 생각보다 온건하네. 그리고 몇몇 멘트들이 뭐 예를 들면은 앞으로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금리 인상도 뭐 고려 요인이냐 했더니 어느 위원들도 향후의 정책 결정이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저는 그 멘트가 가장 비둘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단적으로 얘기를 해준 것 같고 뭐 그거 외에도 뭐 고용시장도 얘기하고 해서 뭐 상당히 조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온건한데 했지만 실상을 따져놓고 보면 그리고 이 연준 내의 위원들의 어떤 심정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지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좀 빠듯해지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매파적인 요인들을 좀 그 사람들이 지금 네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은 점도표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요번에 그 나온 점도표인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25년, 26년, 27년, 28년도 이렇게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이제 메디안 값 이래가지고 이제 숫자를 보게 되는데 메디안 값 상에서는 상단 기준으로 이제 올해 연도 말이 3.759, 네. 그다음에 내년도가 3.5, 그다음에 내후년도가 3.25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한 번의 금리 인하. 내후년도에는 한 번의 금리 인하. 기존의 9월 전망과 똑같이 유지가 됐으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횟수를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 제가 여기다가 약간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영역 표시를 좀 해놨는데 네. 이게 뭐냐면 올해 연도 말의 기준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인데 보시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매대한 값이 3.5에서 3.75 여기거든요, 여기. 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6명의 위원들이 굳이 이번에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는데 3.75에서 4.0을 찍어놨어요. 굳이. 그 얘기는 뭐냐면 6명은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 건 나 반대다. 아,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아. 그럼 이제 이 6명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 중에 2명은 밝혀졌죠. 왜냐하면 명백하게 그 의사록에 소수 의견을 냈으니까. 네. 2명 오늘 잠깐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나는데 누구였는지는 저도 아시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해보면 나네요.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 네. 네. 왜냐하면 그 2명은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온 거고 중요한 거는 나머지 4명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점도표에만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참고로 이 연준의 구성 멤버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총 12명입니다. 네. 연준 이사진 7명,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연은 총재 중에 이제 뉴욕연은 총재는 고정이고 나머지 이제 4명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도표 상에서 점을 찍는 거는 총 19명이에요. 지역연은 총재 12명, 연준 이사진 7명에서 19명이니까 네. 결국은 투표권을 올해는 갖지 않은 4명은 지금 금리 인하에 반대 입장이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내년이 되면 투표권이 이제 또 이 순차적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알 수 없는 4명이 내년도에 우연치 않게 다 투표권을 얻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매파적인 의견을 갖는 그 위원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따져보니까 상당히 매파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참고로 내년도에 그러면 어떤 그 위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지까지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 제가 적어왔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그다음에 로리 로건 네. 앨러스 연은 총재, 그다음에 안나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네 번째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이 네 분이 내년도에 새롭게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는 지역 연은 총재인데 이 중에 안나 폴슨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은 확실한 매파입니다.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뭐 네. SMX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로리 로건도 마찬가지고 네. 닐 카시카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준 내의 보팅권을 가진 지역은 총재들의 어떤 인적인 구성의 변화라던가 그리고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중립금리 수준에 어느 정도 다가왔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파월 의장도 그 의사록에도 이제 성명서에도 바뀌어 있지만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이번 금리 인하까지는 그냥 하는데 내년도 금리 인하는 정말 좀 허들이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약간의 이제 매파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연속했는데 네. 4번, 5번 연이어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라는 메시지가 네네. 아 이게 다소 매파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지금 보여주신 점도표가 매우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준이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위에 제일 위에 일자로 쭉 찍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명이 이렇게 지금 네, 2분이 이번에 반대하신 분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이에 좀 찾아봐가지고 네.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네, 네, 네.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로 아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밝혀진 상황이고 예. 4명은 비투표권자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 네네 말씀드렸고. 그렇다면은 그 2분이 저 위에 계속 위에 찍으신 2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거나 28년까지도 지금보다 이번에 인하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지속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내년에 저렇게 밑에다가 뚝
2%까지 요거 누군지 알죠? 이건 누군지 알죠? 예. 누군가요? 그분인가요? 모두 알지만 스티븐 마이런 이사. 스티븐 마이런 트럼프가 보낸 그분이죠. 신복. 트럼프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마이런이 저렇게 내년에 2%까지 엄청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보면은 아예 칸이 다르네요. 예, 이어져 있지도 않고. 네, 쭉 혼자 쭉 떨어져 아래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진행됐으니까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해 보면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고, 결국은 내년도에 연준 내 의사 결정은 아까 우리 열매님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처럼 이제 분열됐던 적이 없었는데 내년은 더 심화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될 거고, 네. 뭐 누가 오든 뭐 현재로서는 케빈 헤셋이 오는 걸로? 유력한데 네. 이분도 이제 대놓고 이제 금리 인하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친 트럼프 인사가 연준의 어떤 멤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교체되면서 장악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연준 멤버들이 얼마만큼이나 이제 대립각을 세울 거냐, 그게 아마도 내년도에 연준 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 점도표를 찍으라면 내년에 네. 어느 정도에 찍으시겠습니까? 어려운데. 기습 질문인데요. 네. 근데 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연준의 의사결정을 보면 사실은 제가 막 좀 화를 낸 적도 있었고 이해를 못했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들은 그 듀얼 맨데이트, 완전 고용과 2% 물가 안정을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지난 9월 같은 경우도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성장률 전망치도 올렸고 심지어 물가 전망치도 올렸는데 금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뭔가 이렇게 뭐 페드 맞춰 뭐 이런 식으로 네. 정책을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아니 이 사람들이 정책적인 목표가 결국은 완전 고용이니까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물가 안정인데, 성장률도 전망치가 상향됐고 물가도 전망치가 상향됐는데 금리를 기존 전망치보다 낮춘다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결국은 그거는 외적인 요소, 즉 정치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이제 가세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 9월 달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원래는 올해 2번 인하가 기존의 점도표였는데 3번 인하로 바뀐 게 지난번 9월이에요. 네. 이제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열매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답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뭐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요번에도 보시면 보세요. 지금 기존의 9월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1.8 봤는데 이번에 2.3으로 올렸어요. 성장률을 무려 0.5% 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예. 네. 이거 엄청난 성장률의 엄청나죠. 그쵸? AI 네. 때문인가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뭐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 혼자만 잘 나가는 그런 구도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실업률은 또 그냥 유지를 시켰고요. 네. 전망치가. 물가는 2.6에서 2.5 정도 조금 하향 조정이 되긴 했는데, 연준의 물가 타겟이 2%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도 물가 타겟 위에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그러니까 그동안의 연준 내 통화 정책의 결정 구조로 봤었을 때는 기존 전망보다 성장률 전망치는 엄청 올라가고 네. 물가 전망치는 조금 떨어져. 근데 물가 목표치보다 위에 있어 여전히 물가가. 그러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까? 지금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요. 실업률이 25년보다 26년이 0.1%포인트 떨어지는 전망을 유지한다니까 내년에 그렇죠. 고용시장은 네. 올해보다 좋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금리를 인하할 사실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인상을 얘기해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이러면 이제 이 점도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여기에 이렇게 그 3명, 2명은 2028년까지도 지금보다 높은 금리를 찍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상에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 완전 고용과 2% 물가 타겟을 목표로 하는 정책 구조상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차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걸로 사람들이 예상하고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던 일종의 이제 금융 억압인 거죠. 일종의 정책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통화 정책을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단순히 미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 뒤이어서 이제 일본 얘기도 이따가 할 텐데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어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기를 계속 과열시키는 계속 군부를 떼주고 있고 막 옛날에 그 기차에 이렇게 막 석탄 떼는 그런 시기라고 본다면 계속 석탄을 이제 투입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열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게 뭐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으나 항상 과거의 어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렇게 뭔가 과열된 상황에서는 또 나중에 항상 뭔가 대가를 치르던데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계속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경기가 좀 과열 국면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번 FOMC에서 주로 나온 질문들은 이제 물가보다 고용을 보는 거냐,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얘기하던 파월이 네. 데이터는 아직 나빠지지도 않았는데 고용 데이터가 좀 잘못됐을 수 있고 나중에 수정될 수 있다면서 네. 고용 시장의 악화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단 줄어들 말이죠. 것 같다고. 네네. 예. 네,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실제 고용이 나빠졌다, 경제가 나쁘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과열되고 있는 측면이 더 많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만 보면은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과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장률의 숫자가 보여주는 게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3%라는 건 미국도 잠재 성장률이 뭐 잘해야 한 2% 전후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잠재치를 웃돌고 있는 성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책의 결정 구조가 한쪽은 고용과 성장인 거고 한쪽은 물가인데 만약에 이른바 물가가 안정된 구조라고 한다면 경기와 이 고용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뭐 몇 년째 물가 목표치를 지금 상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무게중심을 계속해서 성장과 고용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그냥 현재의 미국 경제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을 결정하는 즉 트럼프는 그냥 계속해서 나는 지금과 같은 성장 구조 물가는 다소 높더라도 계속해서 경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 원하는 거죠. 네. 이거를 옳다 그러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선택의 문제인데 현재의 미국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시장의 그 유동성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이제 전해졌느냐 이건데 네. 제 기준에선 아주 생소한 단어를 들었습니다. QE 라이트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QE 네네. 라이크라고 하지 않았나요? QE 라이트예요? 라이크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뭐 그러니까 그거 둘 다 저는, 예, 비슷할 것 같아요. 라이트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라이트 QE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장기채는 그대로 두고 네네. 단기채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니까 네. 이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QE는 아니라는 그런 명백한 신호를 준 거다. 네. 이런 식의 이제 해설을 저는 제가 QE 라이크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아, 제가 잘못 들었을 수 저는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QE인 듯 QE 아닌 QE 같은 뭐 약간 네네, 이런 뉘앙스로 맞아요. 단기채를 매입해주겠다. 중요한 건 이제 단기채 매입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 QT 중단은 이미 지난번에 선언을 했고 네네. 이제는 매입을 얘기했는데 QE라고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QE 라이크, 그러니까 QE 같은, QE는 아닌데 QE 같은 거고, QE 라이트는 QE는 아니지만 QE와 비슷한, 약간 뭐 가벼운 버전. 가벼운 미니 버전. QE 같은 이런 아, 네네. 느낌으로 둘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FOMC가 더 비둘기파적으로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단기채 매입은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저도 이 용어는 처음 들었는데 지준 관리 매입이라는, 그러니까 뭐 그 리저브 매니지먼트 퍼체스의 네네.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걸 왜 했냐. 근데 사실은 한 몇 개월 전부터 저희 인포맥스 방송에서도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단기 자금 시장이 조금 타이트하다. 그리고 뭐 레포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했고 2019년인가 한번 거기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갑자기 레포 금리가 튀었던 적도 네. 있고,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에 이제 불안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연준이 이 단기 자금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이번에 정책을 하게 됐고, 특히나 그 일종의 지존 관리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들은 고객들한테 예금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을 내가 지급 준비의 목적으로 이걸 할당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단기 자금 시장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은행들이 그런 지급 준비금을 충분하게 마련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단기채 사줄 테니까 그 돈으로 니네 지급 준비금 대신 대용해. 네네. 요렇게 해서 지금 시장을 좀 그 진정을 좀 시켜준 것 같고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연준 입장에서는 정책 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이 정책 금리 수준에서 위아래로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 연방 기금 금리는 목표치지 실제 금리는 그 목표치 위아래에서 이렇게 넘나드는 형태일 텐데 최근에 단기 레포 금리를 보게 되면 그 연준의 기준 금리는 결국 7일물 RP 금리를 타겟팅 하는데 그 타겟팅한 금리보다는 살짝 높게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면 뭔가 우리가 정책 금리를 낮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러면 단기 쪽 우리가 자금을 좀 지원해줘야 맞지 해서 이제 같이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핀다라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풍부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좀 지원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거 유동성 장세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뭐 유동성 장세라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가져가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유동성이라는 게 저는 지금도 가장 제가 정의 내리기 어려운 그 단어가 유동성이거든요. 네. 네. 유동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뭐라고 마땅히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는데 이걸 현금화하기가 좋은 거를 유동성이 좋다고 얘기해요. 네. 유동성이 풍부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이건 또 돈이 많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갖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물어본 거는 이제 이른바 유동성 장사라 하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풍부하니까 이왕이면 좀 뭔가 위험한 자산들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거를 아마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적어도 이 단기 자금 시장이 타이트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은행들이 막 지급 준비금을 못 맞춰가지고 쩔쩔매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뭐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은 뭐 유지되는 모습이라고는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은 항상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시장은 좀 욕심쟁이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거는 좋은 건데 만족을 못 해요. 네. 근데 계속 뭔가 좋은 게 나와줘야 좋은 걸로 인식을 하지. 좋은 건데 더 좋아지지 않고 그냥 유지된다 하면은 그거를 좋다고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유동성 환경이었겠어요. 근데 내년도는 점도표상에서는 한 번밖에 안 해? 그러면 이제 아니 작년에도 3번 금리 인하해서 100bp 낮춰줬고 올해 3번 금리 인하해서 75bp 낮춰줬는데 내년은 25bp밖에 안 낮춘다고 이러면 결국은 방향적이나 뭐 전체 양적인 측면에서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지만 이 시장에서 느끼는 뭐랄까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좀 떨어지는 거죠. 속도가 좀 둔화되는 느낌이 그렇죠. 싫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유동성 장세에 또 숨어 있는 뜻은 약간의 어떤 체감적인 기분적인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그동안보다는 좀 덜 이렇게 유동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욕심을 부리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풀리는데 네. 풀리는 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약간 찜찜해한다 그렇죠. 정도이신 건데요. 그렇죠. 박사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저 FOMC 전망 저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사실 저대로만 되면 골디락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고용은 계속 좋아지고 물가는 점점 안정되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성장률은 뭐 그래도 계속 장기 폭 상승하고. 그렇죠. 내년엔 매우 좋고 내후년에도 네. 뭐 크게 나쁘지 않은데 또 상향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면 네. 근데 거기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 네. 뭐 약간만 낮춰도 매우 좋은 골디락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찜찜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가 있으니까 뭐가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QE 라이트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QE 라이트를 네. 해서 단기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 네.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요 찜찜함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골디락스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뭐 지중관리 매입이라는 프로그램까지 해가지고 단기채 사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제 이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뭐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냐면 결국 우리는 이제 자산 가격을 예측하려고 뭐 미국이 금리나 했나 안 했나 이거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주식이 근데- 오르나 알고 싶어서 궁금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더 네. 오를 거냐인데 지금 보시면 미국 주가도 그렇고 한국 코스피도 그렇고 다시 전고점 수준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대는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반영된 가격대고 여기서 주가가 진짜 뭐 내년에 코스피가 5천 가고 6천 가고 더 가려면 더 많은 걸 내놔라. 그래야 시장은 새로운 동력을 얻을 테니까 이른바 현재의 가격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도 더 뭔가 선물이 나와야 될 텐데 내년에 나올 게 있어? 이제 이런 차원인 것 같고 단적인 예로 QE 테이퍼링을 예로 들어보면 그 QE 테이퍼링이 뭐예요? 양적 완화를 하는데 양적 완화를 하는 정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수도꼭지를 살짝 잠그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QE 테이퍼링 할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죠? 난리가 나잖아요. 네.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어. 근데 수도꼭지를 살짝 잠글 뿐이야. 물을 없애는 것도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네. 이게 긴축인가요? 아. 플러스의 속도를 약간 줄인다는 그쵸. 건데. 근데 그 기간 동안 보면은 위험자산은 조정을 받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작년에 100bp 금리나 해줬어. 올해 75bp나 해줬어. 근데 내년에 25bp? 어이씨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약간 욕심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더 가고 싶어 하는데 시장이 더 가기에는 좀 조금 뭔가 좀 찜찜한 이런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거예요. 시장이 더 가려면 네. 지금 주도 섹터는 올해 내내 AI였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더 가려면 AI가 여기서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네네. 위험하다라면 AI가 정말 거품이다. 네.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일 텐데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열매님이 제 마음을 좀 꿰뚫어 보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결국은 올 한해 시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뭐 4월달에 트럼프가 막 상호관세 때렸다가 지금 그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얼마 안 됐는데 막 그때는 그 난리를 쳤는데, 근데 그것도 봐봐요, 웃기잖아요. 원래 관세율이 빵이었어요. 근데 25%로 확 올렸어요. 난리가 났는데 결국 15%로 낮춰서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만약에 0에서 15% 간다고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어느덧 사람들이 15% 관세에 그냥 익숙해졌어. 원래는 없었는데. 네. 사람 마음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올 한해 자산 시장을 좌우했던 그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결국은 AI 모멘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지겹게 얘기했던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게 내년도에도 시장이 가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AI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모멘텀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계속 풀어주거나 둘 다 나타나면 이제 베스트고. 근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좀 약화되는데 그래도 나머지의 힘이 더 커서 계속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FOMC를 이제 얘기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거는 내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는 이어지는데 그 정도와 강도는 올해보다는 분명히 좀 줄어드는 쪽이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원래는 플러스인데 그 플러스가 줄어드는 것을 시장은 마이너스로 느끼는 경향이 있더라. 마치 QE 테이퍼링과 같은 느낌으로 네네. 여전히 돈을 퍼부어주고 있지만 돈을 퍼붓는 양을 줄인다고 해서 땡깡을 치는 것처럼 시장은 그런 부분이 있다. 왜? 가격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축은 AI 모멘텀이 얼마나 이제 더 셀 거냐인데, 사실 요즘에 AI 모멘텀에 대해서도 이제 버블 우려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제 장표 몇 개 갖고 왔던 거 네.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그 올해 이제 미국 경제가 올해도 높은 성장을 했는데, 뭐 저도 데이터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 미국 성장에서 한 40% 정도가 AI 관련된 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회색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 미국 경제 성장을 그 기여도인데 요게 이제 그 AI 관련된 투자가 그렇다는 거고,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지금 맛이 가가지고 뭐 오피스 관련된 투자는 없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다 미국 경제를 끌고 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닷컴 버블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또 누가 친절하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IT 관련 투자로 보면 닷컴 버블 때는 뭐 이 정도로 갔었는데 지금은 아직 거기에 뭐 절반 정도 수준밖에 못 왔다. 그래서 얘만 보면 아직도 닷컴 버블 때만큼 IT 관련된 투자가 너무 많이 간 건 아니니까 아직도 뭐 업사이드 남아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 앞으로 가야 될 길인 건 알겠고 AI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서 저도 요즘에 뭐 제미나이나 그 뭐 챗GPT 없으면 저도 이 일을 잘 못할 정도예요. 네. 의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산업에 연관된 기업들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높은 수익을 내고 그래서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시켜 줄 거냐에 지금 우리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이 AI 그렇죠.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더 갈 수 있겠냐. 네. 그거에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AI 관련된 그 어떤 거품 붕괴 우려들이 막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AI 산업의 거품이 아니고 AI 관련된 기업 주가의 거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그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음. 너무 과도한 밸류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의심인 거고 그래서 이제 몇몇 조금 이렇게 의심을 보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엄청나게 대규모의 AI 칩을 그 구입해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뭘도 하는데 이게 당장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 투자는 엄청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마어마한 채권 발행을 하고 있고 그 사실은 올 한 해 미국 채권 시장에도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네. 갑자기 회사채 발행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규모로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9월 이후에만 오라클이 26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아. 메타가 44조, 알파벳이 37조, 아마존도 18조 해가지고 이 빅테크 기업들 합치면 130조 원이 넘는 회사채가 올해 4분기 이후에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렇게 빚까지 내 가지고 막 투자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의 성장성이 높으면 뭐 빚을 내서라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의 이제 의구심은 과연 얘네들이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제때 돈은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지금 AI 버블 붕괴의 핵심인 거죠. 오라클 실적이 지금 그렇게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또 가장 약간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이 아, 네. 가장 약한 곳가 이제 오라클인데 음. 제가 재밌는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 전에 요분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리사 쿡 연준 이사입니다. 음. 얼마 전에 트럼프가 잘라버리겠다고 맞아요. 했던 분인데 안 잘렸습니다. 네. 네. 아직도 계속해서 논쟁, 뭐 법적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분이 얼마 전에 어디 가셔가지고 갑자기 사모대출 시장이 요즘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산 시장이 지금 엄청 그 버블 우려가 있고 주식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회사채도 비싼데 특히나 사모대출 시장이 우리는 좀 걱정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사모대출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네. 사모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대출은 은행의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대출에 엄청나게 보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행이 웬만한 은행들에게 기업들에게 대출을 안 해주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이 안 해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빈틈을 헤집고 들어온 게 바로 자산운용사입니다. 네. 즉 자산운용사가 자금을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펀딩 받은 돈으로 이래주고. 대출을 해주는 걸 네. 우리가 사모대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모대출 시장의 구조는 우리가 은행 빚을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자를 제때 못 내면 중도 상환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유식한 말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빌린 기한의 이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자 못 냈으니까 바로 그냥 갚아야 되는 처지에 이르는 거를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기한 이익 상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이자를 못 갚으면 그럼 나중에 원금에
더해서 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PIK 뭐 현물 상환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게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원래 기존의 대출이었으면 이게 은행 이자 못 갚으면 이 대출이 꺼져야 되는데 네. 얘는 이자를 못 갚아도 그냥 만기 때 더 갚어 이렇게 해서 계속 원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금 만기 되기 전까지는 얘가 부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자 후불제 개념의 만기 일시 상환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는 거죠. 아, 무섭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중국에서 뭐 섀도우 뱅킹, 뭐 그림자 금융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원래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를 미납하게 되면은 이게 뭐 고정 이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가 되면서 이게 NPL로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도율로 잡히는데 사모대출 시장은 만기 때까지는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최근에 이런 거품 논란이 들고 있는 이 AI 관련된 업종의 기업들이 이 사모대출 시장으로 많이 몰려가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왜? 내가 당장 수익성은 없는데 내가 앞으로 돈 벌 거라는 그런 희망은 있으니까 설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AI가 대세인데 내가 이거 하나 터트리기만 하면 우리 회사 기업 가치 얼마인데 네. 이렇게 대출해 주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대출 시장에 이 AI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대출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좀 의구심이 든다. 네. 이 얘기를 아까 리사 쿡 이사가 제시를 한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라클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대출을 해준 자산운용사들이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위험을 해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부도 위험을 해지하는 방법은 CDS라는 게 있거든요. 뭐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래서 약간 보험 상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저하고 앵커님 있으면 네. 제가 예를 들면 그 보험 상품을 파는 셀러 입장이면 만약에 오라클이 부도가 나면 제가 부도 난 거에 전액 배상을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부도가 안 나면 이제 앵커님은 저한테 보험료만 지불하고 마는 거죠. 네네네. 그 보험료의 크기가 바로 CDS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도 위험이 적은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아, 네네. 예. 그래서 CDS 프리미엄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위험하니까 이제 보험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던 자산운용사들이 사모대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 어느 헤지펀드한테 야 니네 CDS 셀링 좀 해라. 그런 상품 좀 니네가 만들면 우리가 사줄게. 그런 상품 그 기획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이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회사이고 그리고 아까 빅테크 기업 중에서 이미 이제 오라클이나 이런 뭐 아마존이나 이런 큰 회사들은 이미 있어요. 그 CDS 시장이. 네.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이 파란색이 바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입니다. 취소됐네요, 네, 지금. 지금 최근에 좀 치솟았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00년부터 쭉 있는데 요때는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또 한번 치솟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도 물어봤어요. 제가 누구한테 재미나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왜 이렇게 치솟았니? 이랬더니 네. 이 당시에 오라클이 뭐 바이오 기업인가 뭐 엄청나게 큰 그 기업을 M&A 하면서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졌어서 이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향후 성장을 위한 거였으니까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최근에 높아진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라클이 어제 이제 시간에서 지금 얼마나 더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12% 떨어졌습니다. 예. 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오라클이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다 형국은 비슷한데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나름 수익성이 괜찮아요. 근데 오라클이 이 중에서 가장 조금 여류에 있는 애다 보니까 얘는 평소에 이렇게 수익성이 마땅치 않은데 또 AI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고 또 대출해서 이제 그 부채 규모가 늘어났는데 얘 갚을 수 있겠어? 이게 이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근데 이거는 오라클이라는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엄청난 큰 그렇죠, 회사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여유에 있는 기업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고 얘네들의 CDS 프리미엄까지도 지금 뭔가 판매를 해달라고 요청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금융적인 요인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이 AI 산업이라는 거는 뭐 우상향하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라던가 그리고 향후의 수익성에 기반을 둔 현재 밸류에이션의 수치 정도는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거. 네네. 이 시장이 얘네들이 증명을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더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조금 이제 걱정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지금은 이제 대체 투자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네. 이제 과거에 저는 주식 애널리스트였고 박사님께서는 채권과 외환을 네. 전문가신데 사실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 CDS 프리미엄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디폴트가 나는 기업들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마 오라클이 저렇게 뛰었을 때에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저 정도 갔을 때에는 트리플 B 이하의 기업들은 뭐 1000bp도 뛰고 그러니까 저 정도가 뛰는 거는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그리고 보여주신 차트에서도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평화로워요. 그러네요. CDS 맞아요. 프리미엄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아직은 버블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드는데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요 정도면은 좀 걸러내기를 해야 된다.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내년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걸까요? 요걸로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제 저의 이제 포지션은 이제 운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막 예측하고 막 전망하고 막 갑니다 막 지르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는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대응을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제일 느끼는 거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뭘 보면서 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구나라는 걸 내가 좀 감을 잡을 저만의 약간 그 대용 지표들 네. 프락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내년도가 분명히 AI 관련된 어떤 뭐 모멘텀이나 뭐 버블 우려 부분이 계속 될 텐데 이게 이제 진행 상황이 악화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그러고 말 거냐를 제가 뭐 찍어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요 데이터를 보면서 좀 약간 분위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지는 에이 역시 뭐 괜찮구나라고 사실은 저는 이 프락시 데이터로 삼겠다. 네네. 저만의 이 프락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한번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원래 앞으로 보여드리면 이거 안 되는데. 앞으로 이걸 보자. 비법 노트를 공개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일종의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말씀대로 보면은 이런 그 오라클보다 훨씬 작은 예. 그러니까 뭐 네오클라우드라고 하는 예. 코어위브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이런 CDS 프리미엄이 훨씬 치솟았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 애들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네네. 않죠. 그러니 발행도 안 조심해야 돼요. 한다, 그런 CDS 거는. 프리미엄이. 네네. 예. 근데 이제 요게 보면 어쨌든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거의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켜보자. 저희 팀원들한테도 야 이거 이제 주간회 의할 때마다 이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와라. 예. 체크리스트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제가 이제 추가를 시킨 거죠. 저게 갑자기 좋습니다. 급등하면 좀 줄이는 기회로 시그널로 삼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는데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그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완화적으로만 가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그런 일본의 통화 정책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쪽에 이제 훨씬 더 지금 비중이 실리고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네. 지난해 8월 때 보면 굉장히 공포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사태 또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현재 일본의 채권 시장의 그 현황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일본의 기준금리입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0.25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 0.5%까지 갔고요. 지금 나왔습니다. 네, 저기 요거. 잠깐 박사님 얼굴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지금 저 밑에 빨간색 계단이요.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뭐 일본 채권도 좀 익스포저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일종의 그 얘네도 지금 금리 인상이 일종의 금리 정상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금리 정상화의 타겟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터미널 레이트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냐면 현재 일본 내에서 얘기하는 터미널 레이트는 1.0에서 한 1.5 사이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일본 기준금리가 여전히 낮은 국면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 국면에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계속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시장 금리가 더 오른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하자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가 취임을 했는데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한 240% 정도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부채를 줄이는 그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한 일성이 엄청난 대규모의 그 재정 확대를 하겠다. 맞아요. 그리고 그 재정 확대를 하는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한쪽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걸로 재정을 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본 10년짜리가 2% 정도에 육박했고 일본 30년 금리는 3.3%를 넘어가서 역대 최고치. 우리나라 30년 금리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수급적인 요인과 이런 뭐 향후에 어떤 그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고 대표적인 게 옛날에 영국이었나요? 트러스트 총리 사태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아, 그 짧게 하고 예, 물러나신 분. 잘리신 분. 아,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재정과 그때 그분이 뭐였더라? 뭐 무슨 복지인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뭐 두리뭉실했는데 결국은 뭐 돈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국채 시장이 약간 그 텐트럼을 일으켜 버렸거든요. 발작을.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리 보게 되면 아까 제가 그 미국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미국도 결이 다르지 않아요. 미국도 왜냐하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그 OBBBA 정책인가 해가지고 결국 감세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요국들이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부채를 늘리는 형태의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아니 가뜩이나 부채도 많은 애들이 더 계속 빚을 내? 그러면 우리가 왜 낮은 금리에 이 채권을 사줘야 돼? 채권 자경단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얘가 빚도 많은 애가 계속 더 빚을 낸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낮은 금리에 이 채권을 사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금리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다음 주에 BOJ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네. 이미 국제 시장은 저렇게 예, 움직였는데요.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나마 금리라도 인상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일본의 물가가 목표치를 넘어가 있어요 얘네들도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제 조치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여쭤보신 거는 이제 뭐 일본 내에서 끝나면 사실은 뭐 우리는 아유 그래 우리는 안 됐다 이러겠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괜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맞물리면 우리한테까지 이제 그 불똥이 틀까봐 이제 이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은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옛날보다는 조금 들뿐하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지준 매입 프로그램까지 가동을 했고 일본은 쪼이고 있고 그러면 둘 중에 힘이 누가 더 클까? 저는 그래도 미국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런 구도가 이어지면 그거는 좀 부담은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미국의 통화 완화의 정도는 좀 완화되는데 일본은 계속 긴축을 강화해야 하니 이전까지는 일본의 긴축이 미국의 완화에 비해서는 힘이 작았으나 네. 내년도에는 조금 이 힘의 균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조금 내년 가면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국채 금리가 여기서 멈춰야 될 텐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본 국채 금리요. 이게 사실은 이건 회사 얘기를 다시 할 수가 없는데 네. 하여튼 뭐 저도 엄청나게 지금 일본 문제 중요한 사람인데 네. 그 물어보니 말씀하실 뻔했어요. 뭔가. 네. 물어보니 네.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그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투자자들은 일본의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이제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일본 사줄 사람이 국채를 사줄 있어야죠. 사람은 이제 외국인의 네. 투자자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뭐 해외 투자자들도 뭐 바보는 아니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뭐 굳이 내가 뭐 후한 값을 쳐주면서까지 네.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가 어딨냐라고 하는 게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이런 구조 속에서도 다카이치 정부가 아니 뭐
그래 금리 올라봤자 뭐 2, 3%밖에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하긴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금리가 여기서는 더 한참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순전히 이거는 거의 수요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급이 이제 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수요는 제한돼 있는데 공급을 계속 늘린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상단은 저는 참 잡기가 어려울 거다. 아니 근데 일본 국채 금리가 30년물이라고는 해도 3%대에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 네네. 엔화가 이렇게 싼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리로 믿을 네. 만한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매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죠. 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다카이치 정부가 재정을 풀고 그 재정의 재원을 국채로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막 계획을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게 이제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 그림이 이어진다면 엔화는 대체 어느 정도까지 약해질 수 있을까요? 엔달러 기준으로는 얼마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150엔 정도인데 네. 이게 뭐 어느 순간에서 이제 균형을 잡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환율은 좀 또 다른 요인을 봐야 되는 게 이게 금리나 주식은 그 나라의 상황만 반영하는 거라고 한다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황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와 교환하는 나라의 영향이 또 더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환율의 방향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달려 있다. 그리고 미국의 환율 정책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장표를 하나 가져온 게 요건데 이게 뭐냐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대만 달러 환율이에요. 요 녹색이 원 달러 환율이고요. 네. 네. 근데 보시면 대만 달러 환율이 올해 초반에 원래 한 33불 정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29달러로 4달러가 훅 급락을 했어요. 대만 달러가. 엄청 강해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3달러가 29달러로 4달러 들어갔으면 거의 10% 이상 절상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한참 미국하고 대만하고 그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대만은 뭐 인위적으로 뭐 외환 시장에 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그 협약 같은 게 나왔는데 그때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미국이 대만에게 그 관세 협상을 체결해주는 대신 이른바 환율 절상을 용인하는 그런 조건을 걸었다. 그래서 그거를 대만 정부가 받아주기로 했다. 그 얘기만으로 순식간에 환율이 10% 이상 절상이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달러 강세 반영하면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대만 달러 떨어지기 전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은 잠깐 좀 수면 안으로 내려갔는데 처음에 스티븐 마이런 현재 연준 이사이자 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네. 일때 이 양반의 작년 12월에 썼던 스티븐 미란 보고서가 엄청 화두가 됐었고 저도 네. 여기 나와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미국 경제가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심한 게 문제고 핵심 원인은 달러화 강세라서 결국은 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와 비슷한 마라라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문서의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어느 순간 수면 아래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그 뒤로 강해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러면 과연 그 정책을 아예 포기한 것이냐? 저는 오히려 그게 순서에서 밀렸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의 집권 기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본판은 내년이거든요.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이제 골치 아픈 거 다 해결하면 갑자기 트럼프 정부가 달러 약세 정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약간 지금은 상상에 가까운 네.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관세다고 다 좋은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핵심적으로 계속 경상수지에서 적자인 이유는 자국의 통화 가치가 펀더멘탈 대비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뜻을 관철시킨다고 하면은 갑자기 벼랑간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요인만 보면 무조건 올라갈 요인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구조적으로. 네. 안 그래도 전망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원달러 네. 환율. 그러니까 전망은 그냥 다른 요인만 보면 그냥 올라갈 요인밖에 안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예. 네. 왜냐하면 뭐 구조적으로 뭐 해외 투자가 늘어난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미 투자 250억 달러씩 매년 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 돈 외에도 추가적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 뭐 사람이고 돈이고 다 한국을 약간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웬만해서는 환율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모두가 다 환율을 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전망에서 갑자기 이 전망이 틀릴 수 있는 가장 유력시되는 그 요인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변심. 아. 네. 어느 순간 야 이제 달러 약세야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고 지금부터 이제 니네 저기 무역수지 흑자국들은 통화 가치 올려라. 그럼 그게 언제쯤이실 것 같으?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변심해서 이제부터 달러 약세야라고 마음 먹는 시점은 대략 선거 언제일까요? 앞두고 뭐 하는 제가 어떻게 트럼프의 머릿속으로 한번 어떻게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지금 근데- 당장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소비자 물가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원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도 그럼 약간 이제 소설 같은 걸로 되는데 그나마 지금 그 미국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유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올해도 유가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부분 상쇄하고 상쇄했단 있죠. 말이에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도 계속 유가를 떨어뜨리는 정책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의 휴전이 아닌가 싶어요. 아. 트럼프가 러시아가 이뻐서 있는 건 같지는 않고 어쨌든 전쟁을 종식시켜야 러시아산 원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네. 유가를 낮추는. 그래서 저는 굳이 연결고를 찾자고 한다면 뭐 어떤 요인에서건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서 이 정도면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달러 약세 카드를 결국 언제든지 꺼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아, 이건 좀 아끼고 싶었는데. 아니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해안을 다 들으려고 계속 네네네. 여쭤봤습니다. 근데 너무 먼 미래일 수도 있어요. 사실 보여주신 원달러 차트로만 봐서는 제가 뭐 차트쟁이는 차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게 주식 차트면 너무 사고 싶게 생긴 차트예요. 물론 저는 환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사고 말고 하진 않습니다만 저게 방향을 틀려면 매우 중요한 뭔가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트럼프가 약세를 원하는 달러 달러 약세를 약세를, 원하는 그 시점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 더 깊이 여쭤보았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이 나중에 어떤 또 네. 성지순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현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